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세한 내막이 공개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사건이 터지고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나서 진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전후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오류를 피하고 싶어서인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 새벽 3시 10분. 일본 도쿄 신주쿠의 고급 타워 맨션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이 하나 둘씩 뛰쳐나왔죠. 상황을 보니까 25살의 젊은 여성 히라사와 토시노가 중년의 남성에게 붙잡혀 실랑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하는 말이 크게 들려와요. 내 돈 돌려줘! 난 스토커 아니잖아!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때 붙잡혀 있던 여성 토시노는 가방을 던지면서 막 거세게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양팔로 그녀의 몸을 꽉 붙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하고 있었죠. 그 사이 주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남자도 당황했고요. 그렇게 금세 결박을 풀어줄 듯 보였는데 잠시 후 갑자기 그는 품에서 10cm짜리 과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대처할 틈도 없이 토시노의 얼굴과 목, 가슴까지 18차례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중간에 칼날이 똑 부러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부러진 칼로 연신 공격을 이어갔죠. 게다가 또 다른 칼도 꺼내들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광기 어린 그런 장면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얼어붙었고 섣불리 다가가지도 못해요. 몇몇은 핸드폰 촬영을 했고 또 누군가는 급하게 신고를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공격을 막을 순 없었는데요. 곧이어 도착한 경찰.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토시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약 1시간 뒤 그녀는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51세 와쿠이 마나부입니다. 앞서 돈을 요구했던 그 남성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동기가 뭔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인가 추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여성 토시노에 대한 깊은 원한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나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수리를 배웠고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번 돈으로 꿈에 그리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돼요. 특히나 그는 거금을 주고 산 혼다의 초희귀 스포츠카 아큐라 NSX와 또 NR 바이크 이 두 대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광이 반짝반짝 거릴 정도로 닦아주고 끔찍하게 아꼈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거 타고 막 드라이브를 나가는 일이었어요. 종종 멋진 곳에 가서 사진 찰칵 찍어서 자랑을 하는 것도 취미였고요. 그러던 2018년 마나부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K-팝 걸그룹 트와이스였어요. 그는 매일같이 트와이스 영상을 찾아봤고 또 팬클럽에도 가입합니다. 종종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이 팬들끼리 만나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임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토시노였어요. 자, 토시노. 그녀는 과거 긴자에 있는 고급 캬바쿠라에서 호스티스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나부를 만났을 당시에는 걸스바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걸스바. 이게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일본 유흥업소 중 한 종류예요. 약간 일반 술집과 캬바쿠라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캬바쿠라는 호스티스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도 따르고 뭐 대화도 해주잖아요. 그러는 반면에 걸스바는 마치 이 바텐더가 이렇게 즐비해 있는 것처럼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죠.
그만큼 캬바쿠라보다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걸스바를 운영하고 있던 토시노는 특히나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런 그녀가 이 트와이스 아이돌 팬클럽 모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죠. 끝나고서는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이어졌고, 마나부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고 리더십 있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팬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약 3년간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데이트를 즐기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토시노가 우리 가게 한번 놀러와라 라고 권유를 해서 마나부 인생 처음으로 걸스바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관없었죠. 왜냐면 어차피 토시노를 볼 목적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걸스바에 가면 토시노가 이제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마나부한테 와쿠찡, 와쿠 이렇게 귀여운 애칭을 불러줬대요.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 마나부, 그러니까 남성의 나이가 이미 40대 후반입니다. 토시노는 젊은 여성이고 두 사람 나이 차이가 26살이나 나요. 그런데 마나부는 그저 행복했죠. 지난 3년간 친구 사이도 됐고 또 가게에도 놀러가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좀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마나부는 이 여자가 자기한테 분명 이성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져 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 프로포즈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토시노가 난색하면서 거절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녀는 되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걸어주면 내가 결혼을 생각해 볼게요. 인생을 걸면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마나부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는 거냐고요. 혼자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자기 인생의 전부이자 애지중지 아꼈던 차와 오토바이를 처분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의 과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는 30대 중반에 한 차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차에 너무 미쳐 있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남자가 토시노를 위해서 차를 판다고요? 2021년 11월입니다. 차와 오토바이 다 처분하고 1,600만 엔, 한화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마련됐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는데요.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400만 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마나부 아버지는 너무 걱정되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고요. 또 걔 되게 착하고 성숙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쉽사리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버지는 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에 데려온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아들이 막 혼자 신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야. 한편 그렇게 두둑한 현금을 준비한 마나부는 당당히 토시노를 찾아가요. 나는 너를 위해 인생을 다 걸 준비가 돼 있다 라고요. 당시 토시노는요, 마침 7개월 전인 2021년 4월 도쿄 우에노 지역에 걸즈바를 새롭게 오픈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종을 캬바쿠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앞서 걸스바는 캬라쿠바보다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캬라쿠바는 아무래도 좀 한번 가게 되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토시노가 마나부에게 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샴페인 타워를 주문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샴페인 타워가 뭐냐? 이건 이렇게 여러 층으로 잔을 쌓아 올린 건데요. 위에서부터 샴페인을 부으면 아래로 축축축 떨어져가지고 다 차게 되잖아요.
애초부터 이 술 자체를 굉장히 비싼 샴페인을 시킵니다. 이게 뭐 한화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요. 그게 즉각적으로 호스티스의 매출과 직결되죠. 그렇게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마나부는 총 3번 900만 엔을 지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돈으로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와. 심지어 그중에 남은 현금을 또 토시노에게 그대로 건넸고요. 자, 이제 남은 건 꿈에 그리던 결혼이에요. 하지만 마나부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죠. 돌연 토시노가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물론 제 3자 입장으로선 어쩌면 이건 예고된 이별이겠죠. 근데 마나부는요? 마나부는 한순간에 돈과 사랑, 자동차까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일을 못해요. 그날 이후 마나부는 우울함과 좌절감에 그냥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자책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분노는 오직 한 사람, 토시노에게 향했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준 돈이라도 돌려받자 라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토시노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영업시간을 조정해버려요.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문을 열어주고 그 외에는 그냥 가게 문 닫고 자기도 집에서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나부가 계획을 바꿉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내서 근처를 맴돈 겁니다. 토시노가 종종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소통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또한 약간 호객 행위의 일부였죠. 여기서 또 손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가게로 오게 하려고요. 근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 얼핏 노출된 풍경을 이제 마나부가 끝까지 막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집 주소를 알아내요. 이후에 며칠간 잠복하면서 정확한 아파트 호수까지 알아냈고요. 어느 날 토시노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집 앞에 모스카토 와인 2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와인을 두고 갔어. 마나부. 그걸 보자마자 토시노가 으악!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2021년 12월 참다 못한 토시노는 그때 당시 동거 중이고 또 약혼 중이던 남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미 다른 남자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집에 못 가겠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서 며칠을 묵게 돼요. 경찰은 일단 서면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네, 마나부, 당신 이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러신 범죄입니다. 네, 마나부는 아니요. 저는요, 제가 준 돈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 스토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장을 들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막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또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알겠으니까 그냥 스토킹은 하지 마세요. 네. 이 상황에서 마나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일념하에 그 다음 해인 2022년 5월 25일 당당히 캬라쿠바를 찾아가요. 토시노가 운영하는 캬라쿠바요. 그녀를 마주하자마자 저 남자 또 왔어! 막 비명을 질러요. 진절머리 난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번 건으로 인해서 마나부는 스토커법 위반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그간의 사정을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돈에 대해서는 토시노가 이미 저 사람이 나한테 낸 돈은 우리 가게 이용료를 선불로 낸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나부는 너무 억울하죠. 나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그 돈을 준 건데. 이때 경찰은 당신 변호사와 상담을 해라 라고 냉정하게 조언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마나부는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출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변호사한테 찾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공식적인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도 없었죠. 답답합니다.
마나부는 20일 만에 기소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후 1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로 365일 마나부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토시노도 서서히 회복해요. 아, 이제 그 남자도 나 잊고 다른 여자한테 빠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 갔죠. 그러다 1년이 딱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걸 갱신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토시노는 1년간 얼굴 한번 못 봤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겠지 생각을 해서 그걸 하지 않게 돼요. 갱신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시노는 이제 계속 걸스바, 캬라쿠바 운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진절머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자기의 예쁜 외모를 이용해서 뭔가 모델이나 연기자 또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팔고 댄스 학원 다니고 보컬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연예계 데뷔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안타깝게도 백수 생활이 이어졌고 또 호스티스 시절에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결국 2024년 3월쯤에는 만나고 있던 약혼자도 이별하게 되죠.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 토시노가 이때쯤 선택한 방법이 바로 또다시 SNS 라이브였어요. 어떻게든 인플루언서가 되면 길이 열리리라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숨죽이면서 살던 마나부가 어느덧 방송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밀히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표정을 짓나?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제 직장도 없다, 가게 팔았다, 돈도 없다, 나 약혼자도 없다 하니까 처량한 신세인 것 같아서 동정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옛 정에 그냥 몰래 방송을 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4년 5월 7일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토시노가 방송에서 과거 제가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 그 이야기를 털어놓게 돼요. 그 사람이요? 저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때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 남자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방송에서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듣고 있는 마나부는 직감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그동안 잘 참아오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네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조롱까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참에 아직 못 받은 돈 그리고 사과까지 받아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2개의 과도를 챙겼죠. 아버지,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 짧은 인사를 남긴 채 그는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토시노가 살고 있는 고급 맨션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몇 시간을 기다렸죠. 5월 8일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입니다. 토시노가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여러분 안녕 웃고 떠들면서 방송을 즐겼죠. 그리고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저 이제 좀 피곤해서 또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야 되고 이제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방송을 딱 끄게 돼요. 마나부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기회였죠. 잠시 후 집을 나서는 토시노 앞에 마나부가 떡하니 등장합니다. 토시노 너무 깜짝 놀라서 깍 비명 지르고 막 황급히 도망치려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나부가 재빨리 머리채를 잡으면서 그의 소나기에 잡히고 말았죠. 토시노가 가방 던지면서 저항했지만 그 남자의 양팔이 몸통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마나부의 힘이 이때 얼마나 셌냐면요. 나중에 부검돼 보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당시에 마나부는 내 돈 돌려달라고 소리쳤죠. 근데 막 이때 이웃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붙잡혀 있는 토시노는 막 거세게 저항하고요. 그러자 마나부가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 보는 눈도 너무 많잖아. 얘는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순간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미친 듯이 내려 찍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살인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일본 여론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마나부에 대한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일어요. 그가 평소 또 상냥하고 굉장히 신사적이었대요. 그런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예 범행 자체를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 또한 살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 토시노가 돈을 돌려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하고 입장을 밝혔고요. 일부는 토시노를 꽃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애초에 트와이스 팬모임에 간 것부터 뭔가 자신의 손님으로 끌어낼 호구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다소 마나부를 좀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중년 남성이라면 20대 초반의 여성과 그렇게 쉽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지적입니다. 또한 그저 그냥 얼굴 예쁜 여성이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덜컥 상상의 나래에 빠져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락으로 간 거 아니냐, 살인마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토시노가 정확히 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인생을 걸어주면 결혼할게요 라는 말에 올인, 자기 재산을 다 베팅한 건 마나부였어요. 그녀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차, 오토바이 다 팔고 대출도 받았죠? 나중에 보니까 토시노가 아무리 그래도 오토바이는 팔지 마라 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나부가 희죽희죽 거리면서 나 어차피 나이 많아서 오토바이 일 그만두려고 했어. 고집을 부렸대요. 또한 술집에서 비싼 샴페인 3번이나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남은 현금 다 줬고요. 이때도 토시노조차 당황을 해서 아니다. 우리 집 매상은 됐으니까 이 돈은 나한테 줄 필요 없다 했지만 마나부는 일방적으로 이제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나부 생각은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건넨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완벽한 착각이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게 마나부의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스토킹, 살인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 징역 17년을 구형해요. 하지만 마나부 측 변호사는 이건 너무 과하다라면서 징역 11년을 주장했죠. 2025년 7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토시노에게도 여성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결혼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많은 돈을 이득을 취했고 또 SNS에 공개적으로 이 남자에 대해 모욕한 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고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결국 마나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그는 체념한 듯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5살 어리고 예쁜 젊은 여성과의 결혼을 꿈꾸던 50대 중년 남성.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마나부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그가 품었던 감정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 돈과 사랑, 오해와 집착으로 얽힌 두 사람의 관계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1살의 여성 미호. 그녀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귀청소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귀청소 가게? 이게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이에요. 근데 소위 일본에서 그 풍속점, 그러니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의 일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귀청소 업소는 육체적인 관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길 찾는 고객들은 귀 마사지를 받으면서 직원과 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스킨십도 무릎 베개 정도가 전부라고 하고요. 그만큼 다른 풍속점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까진 원하지 않는 남성들이 가볍게 찾는 곳이고요. 미호는 2007년부터 마리나라는 가명으로 여기서 일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리 풍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조부모, 부모님, 오빠까지 총 6명이 어릴 때부터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미호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좀 널널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맨션을 사겠다라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 목표 때문인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고요. 패밀리 레스토랑과 여러 카페, 과자가게 등등을 전전하면서 알바를 했죠. 하지만 버는 돈이 워낙 작아서 저축은 고사하고 겨우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세가 점차 기울어져 가요. 그나마 돈을 벌어오시던 아버지가 어깨 부상을 당했고요. 이 집에서 이제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 미호뿐이었죠. 오빠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설상가상으로 미호 또한 알바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별 수 없이 알바를 그만뒀고요. 이쯤 되니까 미호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시급이 높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때 마침 귀청소 가게를 알게 된 겁니다. 지명비만 받아도 한 달에 300만 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취직을 하게 돼요. 이후로도 미호는 이 일에 꽤 성실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찾아온 손님한테 굉장히 성심성의껏 접객을 했고 평판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지명도도 높아지고요.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인기 덕분에 우수 점원으로 뽑히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돈은 정말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 달에 많게는 65만 엔, 한화로 6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2월, 하야시라는 남성이 가게를 방문합니다. 첫 방문이었어요. 미호가 접객을 맡았죠. 친절한 미소로 이렇게 대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하야시가 단번에 빠져든 거예요. 게다가 자기 이야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계속 경청하는 모습에 반해버렸죠. 이후 그는 매 주말마다 가게를 찾아왔고요. 딱 미호를 지명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둘이 그 좁은 다다미 방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해 하던 어느 날 하야시는 우리 둘이 함께 DVD를 보자, 아니면 아예 더 긴 시간 함께 할 수 없냐 요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가게 입장에서는 이게 곧 돈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금액이 추가되는 거예요. 30분에 27,000원, 1시간에 48,000원. 하야시는 기꺼이 추가금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 방문을 하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 5시간씩 머물렀고요. 그 횟수도 더 잦아졌어요. 하야시의 지갑은 얇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불과 3개월 만에 쏟아부은 돈이 2천만 원가량 됩니다. 앞서 이 가게가 그래도 좀 가격이 싸서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2천을 날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에 대해 알아보면 풀 네임은 하야시 코지입니다. 나이는 41살, 이 아키하바라에서 약 40km 떨어진 치바현에서 혼자 살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지난 20년간 배전 설비 설계 회사의 주임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사실 이게 하야시가 이렇다 할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취미도 없다 보니까 거의 평생 일만 하고 산 거예요. 게다가 또 지병으로 류마티즘이 있어서 애초에 결혼이나 연애에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렇게 수년간 그냥 회사집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게 된 거죠. 정말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그 귀청소 가게에서 미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게 미호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거의 이건 뭐 40년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거의 뭐 번개 같은 경험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고 나한테 다정한 여자를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미호가 자기가 아끼는 병아리 인형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좀 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야시가 이제 생각을 한 끝에 피오키치 어때? 라고 지어주게 되거든요. 미호가 너무 예쁘다 고마워했죠. 하야시는 이 일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호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호 역시 자신에게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야시는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먹을 걸 사왔어요. 그리고 미호에게 함께 먹자고 제안을 했고요. 약간 연애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미호가 저는 이미 밥을 먹었다 라고 거절을 하면 약간 빈정이 상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미리 예약하고 왔는데 내가 밥 사올 거 몰랐나? 왜 밥을 미리 먹지? 이런 속상함이 들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미호 역시 하야시 저 손님이 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구나 눈치챕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녀에게 하야시는 단순한 고객이에요. 애초에 2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성에게 미호가 호감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하야시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묻고요. 그럴 때마다 미호는 저랑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 좋은 고객님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후에도 하야시의 집착은 꽤 집요했죠. 수시로 막 자기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미호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막 눈물을 흘리고요. 이러니까 미호도 점점 지쳐가요. 그런데 사실 하야시는 이 미호만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미호도 덕분에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오직 이 귀청소 가게에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였던 그녀에게 하야시는 껄끄럽긴 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VIP 고객이었죠. 그러던 2008년 7월 15일, 이날은 미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야시로서는 이날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미호 출근 시간인 낮 12시에 맞춰 예약을 가장 먼저 넣습니다. 생일 선물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하야시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키하바라로 향했는데 얼마나 서둘렀는지 예약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역 주변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죠. 그런데 마침 이때 우연히 역에서 나오는 출근길에 미호와 마주친 겁니다. 하야시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미호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냐 우리 같이 가게로 가자 라고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미호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보면 이전까지 늘 방 안에서만 만나던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니까 좀 민망한 거예요. 게다가 미호는요, 과거에 스토킹을 당한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막 그를 피하고 가게 돼요. 나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막 뛰어가서 가게로 달려갔죠. 그리고 점장에게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저기요, 저 하야시 씨가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호도 무서운 마음에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점장도요, 최근 미호를 향한 이 하야시의 태도가 점점 좀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책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미호를 달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야시가 이 가게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됐죠. 그러니까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순간 하야시는 지금 자기가 스토커로 오해받았잖아요. 여기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 3주간 가게를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하야시가 이제 가게를 찾아온 첫날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야시는 나는 이제 다시는 미호한테 가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분노도 좀 사그라들고 또 미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종종 미호가 쓰는 블로그를 염탐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3주 정도 지났을 시점에 최근에 미호가 업로드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피오키치 사진이더라고요. 그 하야시가 이름 붙여준 병아리 인형이요. 이걸 본 하야시가 순간 이거 미호가 보내는 암호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암호를 보낸다고 또 착각을 한 거죠. 흥분한 그는 바로 다음날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하야시와 미호가 만났고 또 다행히 오해를 풀게 돼요. 내가 너랑 점장과 하는 대화 들었는데 나는 스토커 아니다. 막 눈물로 해명을 했죠. 이걸 들으니까 미호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너한테 상처를 줬다.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하야시 씨가 스토커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 따뜻하게 웃어 보이는데요. 순간 하야시의 분노가 사르르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미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주말엔 무려 7시간씩 미호를 독점했고요. 매주 100만 원가량을 미호를 위해 썼어요. 점점 금액이 이렇게 커지니까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돈 낸 만큼 미호에게 요구가 커지는 거죠.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라. 밖에서 따로 만나자. 함께 호텔에 가자까지. 미호가 가게 방침상 그건 안 된다. 우린 그런 가게 아니다. 거절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미호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요. 결국 하야시를 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미호는 아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해요. 사실 예전에도 종종 신주쿠 지점으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장한테 나 좀 거기로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며칠 후 가게를 찾아온 하야시가 미호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미호, 신주쿠점에 지원 간다며? 나 미호가 가는 날에 맞춰서 예약 나도 넣어놨잖아. 우리 같이 가자? 정말 무섭죠. 당황한 미호는 그렇게 지점을 옮겨선 안 된다. 점장님이 아시면 혼난다. 라고 극구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하야시가 그래? 그럼 점장이 나와 미호의 사이를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막 분노해요. 그리고 얼마 후엔 점장 찾아가서 너 왜 그딴 식이냐? 너 왜 나랑 미호 사이 방해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요. 이런 행동에 결국 점장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하야시는 더 이상 이 가게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치를 내려요. 이게 사실은 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미호도 너무 그 사람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알리겠다고 하죠. 그렇게 방문한 하야시는 그날도 굉장히 의기양양했어요. 돈 남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나를 애인처럼 대해주지 않으면 나 이제 돈 여기 못 써?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요. 정말. 그러자 미호가 근데요, 앞으로는 출입 금지 처분이 내려지셨어요.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조심히 말합니다. 이걸 들은 하야시는 놀랬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말도 안 돼. 야, 내가 여기다 쓰는 돈이 얼만데.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하야시의 예약은 모두 칼같이 거절됐죠. 하야시는 절망합니다. 분노와 고통, 내가 더 이상 미호를 만날 수 없어? 막 여기에 괴로워하다가 그가 선택한 방향은 그럼 차라리 내가 스토커가 된 건 어때?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매일같이 이 귀청소 가게 밖에서 미호를 기다립니다. 미쳐버려요. 완전 하야시가 기행을 벌이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건 미호예요. 그래서 점장도 이게 너무 우려가 돼서 이후 3개월간 점장이 퇴근하는 미호를 집까지 직접 바래다 주게 됩니다. 미호는 얼마나 무섭냐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7월 중순입니다. 최근에 하야씨가 눈에 띄게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사실 미호도 그간 점장이 맨날 차로 집에 데려다 주니까 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홀로 퇴근하고 있는 미호 앞에 하야씨가 나타났어요. 미호, 내가 차를 가져왔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무작정 손목을 잡고 막 끄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미호는 손을 뿌리쳤고요. 일단 근처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막 도망쳤죠. 공포에 떨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여기서 잠깐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미호는 그간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쳐주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저 남자한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받은 엄마가 곧장 편의점으로 출발을 했죠. 그 사이 미호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하야씨는 편의점 밖에서 또 계속 그녀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뜨게 돼요.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마무리됐죠. 그날 이후 미호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너무 두려웠고 한동안 일을 쉬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로 합니다. 그날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난 8월 3일 아침 9시. 하야씨는요, 망치와 칼 2자루를 가방에 넣고는 신바시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몇 달간 스토킹을 하면서 본가를 알아낸 건데요. 도착해보니 심지어 하필이면 그날 그 현관문까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야씨는 손쉽게 안으로 진입을 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1층에서 미호의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바로 망치를 꺼내서 그녀에게 휘둘렀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다시 칼로 찌릅니다. 잠시 후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미호, 미호 막 이름을 부르고 찾아 헤매요. 한편 2층에 있던 미호는 아래층에서 들린 할머니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방에서 나왔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눈앞에 떡하니 하야씨가 서 있어요. 지금 이게 자기 집인데 계단에서 하야씨와 마주한 거예요. 기겁해서 도망치려고 했죠. 하지만 하야씨는 그녀의 목덜미를 붙잡았고요. 그대로 미호의 목과 얼굴에 수차례 칼을 찔렀습니다. 이후 미호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버티고 버티다 한 달 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범인 하야씨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어요. 그런데 법의 판정이 생각보다 논란거리였죠. 2010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변호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거예요. 왜 그랬냐? 검찰은 계획 살인이었다. 당신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어요. 반면에 변호사는 애초에 이 사건의 원인이 미호한테 있다라고 돌린 거예요. 하야씨한테 출입 금지 처분만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한 사실 흉기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럼에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 과정 다 빼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놀랍게도 변호사 손을 들어줍니다. 그간 미호가 표면적으로라도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미호가 손님을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되었죠. 이 판결에 당연히 유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 미호가 겪은 똑같은 고통을 하야씨에게 안겨주고 싶다라고 울분을 토했고요. 사건 후에 미호의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게 됐고요. 아버지 또한 모든 게 능력이 없는 자기 탓이라면서 자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좀 잘 벌어왔다면 딸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일본 사회의 단면과 함께 또 그들의 생각을 다소 엿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산업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국가이니만큼 귀청소 가게라는 신박한 풍속점이 존재를 해요. 또 젊은 여성들은 여기서 일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쇄적인 사회성과 소심한 성격의 일본 직장인이 빠지게 된 건데 헤어나오질 못했죠. 그리고 결국 그 집착이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켰는지 지금 이 사건 전말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일본 사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물론 제 나라가 아니라 걱정은 훨씬 덜 되지만 옛부터 한국은 일본 따라간다 이런 말이 좀 왕왕 들리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그런 문화와 관념을 답습할까 걱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